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교과서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자,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일제강점기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특징이 다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초반에 일본의 무단 통치 특징, 그리고 이때 항일투쟁했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식민 통치를 한번 쭉 볼 텐데요. 자,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일본과 강제적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이 을사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권리, 그리고 다른 나라와 외교를 맺는 권리와 같은 그런 국가의 중요한 주권들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5년 후인 1910년에는 일본과 한일합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고 이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1910년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1945년까지 36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본에서는 이 식민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었는데요. 자, 초반 1910년대 약 10년 정도의 초반은 일본의 무단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 무단 통치라는 말은 쉽게 설명해서 군대식으로 굉장히 억압적이고 그리고 강압적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방식의 통치를 무단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920년대, 1919년에 3.1운동이 발생을 하고요. 전국 각지에서 이 3.1운동, 만세운동이 벌어지죠. 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위협적이고 억압적인 무단 통치 방식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반발심을 불러오고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1920년대부터는 문화 통치 방식으로 식민 지배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문화 통치 방식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유하고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실상은 그 안에 한국인들을 완전히 포섭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순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1930년대부터는 일본에서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이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 사상 속에는 우리가 5천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역사가 있죠. 자, 이런 우리의 역사에 민족의식이 심겨져 있는데 이 민족의식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민족 정신들을 다 말살시켜 버려서 완전히 일본에게 흡수 통합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일본의 식민 지배 방식이 바뀌는데요. 자, 오늘은 먼저 식민지 초창기 1910년대에 일본의 무단 통치 기간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우리 이제 한국을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삼아서 모든 국가의 권력, 모든 주권을 다 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 한국으로 관리들을 파견해서 이제 한국을 통치하도록 하였는데요. 그 기구가 바로 조선총독부였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 8월에 일본에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고요.
일본인 관리들도 하여금 모든 조선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뿐만 아니라 군대로 움직이는 군대 통수권까지도 국가의 모든 권력을 다 일본의 관리들이 장악하고 통솔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런 일본의 식민 지배 상징과도 같은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바로 어디다 건설했냐 하면 바로 경복궁 앞에다가 이 건물을 턱하니 지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곳 중에서 바로 이 경복궁 앞에다가 이렇게 조선총독부 건물을 떡하니 지어놨던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경복궁이라는 건물은 바로 조선의 왕조가 대대로 살아왔었던 왕궁이죠. 조선의 왕이 기거하던 그 왕궁 앞에다가 떡하니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조선 왕조는 이제 완전히 끝난 멸망한 그런 국가이고 너희 조선은 완전히 일본에게 속국이 포함된 그런 국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선 왕조를 능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경복궁 앞에다가 이렇게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런 일제강점기 동안에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조선이 일본의 그 통치를 받게 되고요. 이 조선 총독부 청사 건물은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한 50년 정도는 더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선 총독부 건물 자체는 굉장히 근대식으로 튼튼하게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제 한동안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청사로도 사용이 되었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건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당시에 김영삼 정부였는데 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의 이 치욕스러운 역사,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이잖아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가 일본과 대등한 그런 독립된 자주 국가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이제 세계에 알리자라는 의미에서 이 조선 총독부 청사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 하면, 자, 이 건물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건물을 훼손시키지 마라. 훼손시키지 말고 우리 일본에서 이 건물을 그대로 우리 일본으로 가지고 갈 거니까 너네 한국 정부에서는 거기다 손대지 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과연 일본의 그 말을 들어줬을까요? 순순히 들어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건물을 그냥 예쁘게 철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그냥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지도록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철거 당시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폭파시켰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건물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폭파시켰던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이렇게라도 회복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이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많은 업적들을 남기셨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가장 손꼽아서 뽑는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선총독부 건물 청사를 철거하셨던 폭파시켰던 그 사건입니다. 자, 1910년대 일본에서는 이제 처음 식민지로 삼았으니까 이 조선 사람들을, 이 한국인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억눌러고 공포감을 주어서 감히 일본에게 저항하지도 못하게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일본의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압적이고 위협적으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정책들로 무단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헌병 경찰들이 있었는데요. 자,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경찰들은 원래 그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이 바로 경찰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헌병 경찰은 어떠한 역할을 했냐 하면 마치 군인과 같이 총칼을 차고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장착한 채로 민간인들을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 조선 사람들에게만, 한국인들에게만 태형이라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자, 이 태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자, 우리 교과서 48쪽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48쪽에 보면 자, 태형 도구가 나오죠. 자, 이 태형 도구라는 거는 사람을 눕혀서 이제 꽁꽁 묶어 놓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은 다음에 뇌로 사람의 곤장을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태형이라는 이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인권적인 행동이냐 하면 이 태형을 맞은 사람은 단순히 아우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너무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이 매를 맞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서 걸음을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극심한 그런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 태형을 당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반인륜적인 그런 형벌이었는데요. 이러한 무서운 형벌을 한국인들에게만 이런 태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정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본 사람들이 그냥 조선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막 트집을 잡아가면서 막 재판도 없이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태형을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식민지 국민의 이런 서러움을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막 위협하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 공포심을 유발한 것은 한국인들의 완전히 항의 의지를 꺾어서 감히 일본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순순히 순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교사들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고 그렇게 학교에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선생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잘못하면 막 칼을 꺼내서 막 위협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공포심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을 하여금 막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정책들을 무단 통치 정책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혹시나 뭐 독립운동을 꾀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한국인들이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결사와 집회의 자유도 박탈하였고 또한 뭐 신문을 발행하거나 하는 등의 그런 언론의 자유도 박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동안에 정말 사람으로서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다운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식민지 백성으로서 온갖 서러움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제 식민지 조선에 있는 어떤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경제적인 이권들을 다 침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땅들, 토지들을 빼앗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은 단순히 그냥 토지 주인이 누구인지를 조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땅을 빼앗고 또한 땅에다 매기는 세금을 통해서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던 것인데요. 이 토지조사 사업은
기한부 신고제였습니다. 이 기한부 신고제라는 거는 기한을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땅 주인이 기한 동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땅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에서 빼앗아가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주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땅을, 토지들을 굉장히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빼앗기지 않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가혹한, 너무나 많은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 지은 것들을 다 일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자, 또한 이렇게 우리 조선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그 땅을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에 넘기는데요.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곳은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토지를 국유지로 만들고, 국유지라는 것은 국가 소유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국유지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넘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땅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토지들을 헐값에 막 매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런 수탈이, 가혹한 수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힘겹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소작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땅 주인을 지주라고 하고,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땅이 없기 때문에 남의 땅에 가서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그 농사를 지어준 거에 대한 이제 품삯을 받겠죠. 그래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작인이라고 하였는데, 본인의 땅은 다 일본에게 빼앗기고 결국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소작인으로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서 힘들게 노동을 해놓고 하고서도 먹고 사는 식량도 없이 근근히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는 처지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또 회사령을 공포하였는데요.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일본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거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 좋은 회사들을 설립하는 것도 다 일본인들에게 다 넘겨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회사도 마음대로 설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제적으로 수탈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이 산 속에 들어가서 산에다가 이제 나무를 벌목하고 거기다 불을 지른 다음에 밭을 만들어서 그 밭에다가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걸 이제 화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전민으로 전락을 하였는데, 일본에서는 이 소중한 그 나무도 다 이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의 화전민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키고 해서 이런 화전조차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런 경제적인 수탈로 인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궁핍하고 끼니조차 제대로 있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처참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투사들이 우리나라의 항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요. 자, 이때 당시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막고자 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 거세게 그런 탄압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독립운동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에게 잡히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막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그냥 막 처형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밀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비밀 결사들을 조직하여서 국내외에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굉장히 강하게 탄압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들을 검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던 그런 암살 계획을 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이 105명의 사람들을 기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105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강하게 독립운동을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나가서도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한 항일 투쟁 운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자, 먼저 국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자, 유림 세력이었는데요. 이 유림은 바로 이제 유학자들을 말하는 거죠. 유학을 공부했던 유학자들. 자, 이 사람들이 비밀 결사를 조직한 다음에 유림들이 독립의금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의금부는 일제를 몰아낸 다음에 대한제국의 황실을 다시 설립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국내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국의 만주, 연해주 지역 있죠. 자, 그 지역에서는 신흥 강습소가 설립되었는데요. 자, 이 신흥 강습소는 이제 훗날 3.1운동이 이제 일어난 이후에 신흥 무관학교로 개편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그런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무관학교로 그렇게 나중에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에서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설립되기도 하였고요. 중국의 상하이에는 신한 청년단이 등장하여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국민회가 설립되어서 항일 투쟁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무력으로 통치되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시기였는데, 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많은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1919년에 3.1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어떠한 활동들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